화차가 개통한 것이 갑진년 동짓달이었습니다. 얼마를 참을 들여 내가 사온 막걸리를 안주도 없이 한 사발 들이키듯 하고 박노인은 천천히 말을 잇던 것이다. 잊혀지지도 않는 동짓날 어느 날이었습니다. 화차가 지나가는 구경을 한다고 며칠 전부터 읍일대가 벌컥 뒤집어 엎였습니다. 부녀자들은 설날이기나 한 것처럼 새 옷을 하느라고 법석이었고, 청고장이 서고 당마을에서는 별신장을 벌이느라고 한 달 전부터 방을 돌리고 주렴을 걷고 논을 까뭉개고, 난 가게를 짓는다, 술집에서는 읍내 가서 술 팔 계집을 데려온다, 그야말로 미친 것들 날뛰듯 했었지요. 말뿐이 아니었지요. 광대가 와서 줄을 맺고 씨름꾼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고, 한편에선 흉년 떠넘기기, 줄다리기 준비에 바빴습니다. 약삭바른 보찜 장수들이 밥가분이다, 가락지다, 옷감이다를 이고지고 풀방울이 드나들듯 했었지요. 소문도 가지가지로 떠돌았습니다. 기차가 방처럼 생겼다느니 그런 게 아니고 실형처럼 되어서 사람을 얹게 되었다느니, 지붕이 있느니 없느니, 불을 앞에서 뗀다느니 뒤에서 뗀다느니, 정거장마다 물을 끓여 놓았다가 부어줘야 하느니, 별의별 소리가 다 돌았습니다. 지금만 해도 촌에서 나온 노인들은 기차를 탈 때는 신발을 벗어들고 타는 걸 본다니까요. 그때 신발을 벗고 탄다는 것쯤은 당연했겠지만 누가 낸 소문인지 투명히 부정한 여자가 보면 기차가 가다가 쉬어버린다는 말이 파다하니 퍼졌어요. 그때만 해도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었으니까 이 터무니없는 말을 모두 고지 들었다랍니다. 동네 여자들은 샘 동천에 모여서는 공론이 자자했었지요. 예, 헛말이라더라. 화차가 뭐 귀신이냐? 부정탄지 아닌지를 알게? 하고 가장 아는 체 하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헛말은 왜 헛말이야? 부정한 여자만 보면 기차가 딱 선대요. 그러면 기차 안에 탔던 외놈들이 모두 뛰어내려와서 그런 여자를 기찻간으로 끌고 들어간대. 외놈들은 어떻게 알고? 저런 밥통, 기차가 다 튕겨주잖아. 말도 하나 보지? 하기야 그렇지. 그러나 이 정도면 또 괜찮아요. 말이 말을 낳아서 아이 못 낳는 여자는 물론 남편 죽인 여자, 16이 되도록 시집 못 간 처녀, 남의 첩, 이렇게 되고 보면 안 걸리는 여자가 별로 없어요. 지금 사람들한테는 고지 듣기지 않겠지만 이 허황된 말을 모두들 믿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부녀자들을 구경 못 가게 하느라고 누가 지어낸 말이었던 모양입니다만, 한번 이런 소문이 돌자 너도 나도 부녀자들은 올라앉았었지요. 할머니들과 어린애들만이 산에 올라가서 구경들을 했더랍니다. 이 소란 속에서도 박씨 집에서는 누구 하나 문 밖에도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부께서 우리 집안 식구는 물론 박씨 문중에서 기차 구경을 나가는 놈은 멸족을 시킨다고 엄명을 내리셨죠. 요 근동에서만도 우리 박씨가 30호나 살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박씨 문중에서 그놈의 것 구경을 나간 놈이 있거든랑 모조리 땅을 떼어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바로 그날 낮이었지요. 새벽부터 동네 사람들이 화차 구경을 하러 다 가고 동네가 텅 비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낮이 지나서 갑자기 천둥 치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지진이 일지 않겠습니까? 사뭇 땅덩어리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오냐 오냐, 그러면 그렇지 하늘이 무심할 수가 있느냐. 천둥을 치신다, 문을 닫아라. 조부께서는 그것을 천둥이라고 아셨던 모양입니다. 조그만 등성이가 가려서 보이지는 않는다지만 거리로 친다면 철로길까지엔 한마장 좀 남짓한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러니 왜 소리가 안 들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무심치 않으셨나 봅니다. 저놈들도 이제 그 앙화를 받겠지요? 조모께서도 이렇게
영감님을 안위해 들었었지요. 그때 조부께선 거의 탈진해 계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형의 눈치로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수원으로 출가한 누님도 와 있었어요. 모두 울고 계셨습니다. 조부께서는 벌써 눈을 뜨고 계실 그런 근력조차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부디 저 소리를 하느님 소리로 하시고 가셨으면. 아버지가 할머니 귀다 대고 이렇게 수군대셨습니다. 나도 어린 속에 제발 그러기를 빌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허사였습니다. 조부께서는 갑자기 눈을 번쩍 뜨시더니만 와들와들 떨기 시작하셨어요. 저놈이 지나가는구나. 저놈이. 아닙니다, 아버지. 천등소리입니다. 놈들이 죄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조부께서는 아니다. 너희는 모른다. 그놈이 지금 지나간다. 이놈아. 저놈이. 아니에요, 영감. 천둥이 야단입니다. 지금 막 비가 퍼붓고. 너희들은 모른다. 아, 원통하다, 원통. 이것이 조부의 최후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끝을 마친 박노인은 막걸리 잔으로 가져가던 손을 쉬고 귀를 기울이는 듯 싶더니 저놈입니다, 저놈! 하고 고함을 치는 것이었다. 그때 마침 서울로 향하는 특급이 지동을 치며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다. 박노인은 막걸리 잔을 동댕이 치듯 하고서 양쪽 귀를 막고는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입술이 폭풍 만난 꽃잎처럼 떨어낸다. 저놈! 저놈! 한참 만에야 노인은 귀에다 손을 떼고 나를 멍하니 쳐다본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영감께서 기차를 안 타시는 심경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박노인은 못 들은 채 하고 있더니 차 소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는지 얼마 동안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내긴 아직 반도 못했소. 아주 다 하시지요. 다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속이 좀 시원한 법이지요. 이야기한다고 내 원한이 풀리겠소? 언제고 달리 풀어야지. 무슨 뜻인지 이런 소리를 하더니만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박씨 가문의 원한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제부터지요. 나만 하더라도 기차의 재앙은 거기서 끝났거니 했었습니다. 끝나기를 바랐던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우리 박씨 집의 기차 재앙은 조부께서 자꾸 하신 달부터 진짜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첫째 재앙은 논 50석지기가 거저 날아간 것입니다. 철로에 들어간 땅만이 50석지기였는데 그나마 돈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원통한 노릇은 이번에 들어간 놈들이 그야말로 계란의 노른자였거든요. 돈을 몇 곱 쳐준다 해도 원한이 안 풀릴 텐데 이놈들이 우리 정부를 협박해서 토지 수용령이라든가 뭔가 하는 법을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땅값은커녕 1년 추수값도 안 치러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난 안 받는다. 이 날도동들 다 먹어라. 다 먹어. 이 나라 땅덩어리를 몽땅 한 입에 털어넣어라. 아버지는 길길이 뛰셨습니다. 그러나 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헌병대에 2번이나 풀려가서는 실컷 매만 맞고 돌아오셨습니다. 쇠가 쇠를 먹고 갈치가 제 동족 꼬리를 잘라먹는다더니 조선놈이 더하더랍니다. 헌병 보조원이란 놈이 외놈보다도 더 날뛰더라니. 아니 그런 죽일 놈들이 있으니까 매 많고 땅 뺏기고 그러고도 줄곧 그놈들한테 반외 사상이라고 외놈을 반대한다고 말이요. 줄곧 몰려만 지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가오는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경술련의 나라를 빼앗기자 아버지는 통 맥을 못 쓰셨어요. 무엇 하나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조부께서 유언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그날 화차 구경을 갔던 박씨 가문 중 10여 집의 땅을 뗀 것이 원한을 사서 육전 조카놈이 아버지한테 심한 행패를 부려서 달포나 누우셨지요. 같은 박씨 문중이면서도 원수처럼 따돌리어
아버지는 물의 기름처럼 지내셨더랍니다. 그렇다고 조부께서 유언하신 것을 어쩔 도리도 없지 않아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오촌과의 사이에 재판 소동이 났을 때도 번연히 저희가 이겼어야 할 텐데도 2번이나 내리져서 땅을 섬지기로 팔지 않으면 안 됐어요. 문서는 없지만 조부께서 빌려준 돈을 갚았다고 떼를 썼던 것입니다. 집안 간에서도 다 잘 아는 내용이었는데 땅을 뗀 안갚음으로 모두가 짜고서 딴소리들을 했으니 질밖에 있겠어요. 이래저래 아버지께서 화가 나시니까 남의 꼬임에 넘어가셨습니다. 내가 20살 때쯤 그때쯤입니다. 아버지는 장터 정재봉이라는 사람의 꼬임이 넘어가서 군산으로 인천으로 쫓아다니면서 미두에 손을 대어 거의 파산 지경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무래도 할아버님 산소를 옮겨야 할까 보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산의 혈맥이 끊겼고 보니 자손이 잘 될 까닭이 없지 않느냐. 이리해서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오봉산 저쪽으로 이장을 했었지요. 그 이듬해 내가 첫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제 집안이 좀 되잡히려나 보다. 진작 이장을 했더라면 집안 꼴이 이처럼은 안 됐을지도 모를걸. 아버지는 이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허사였습니다. 누가 권하는 이가 있어서 스탠다드 석유회사 지점을 하는 것이 좋다는 바람에 아버지는 영등포에다 대리점을 벌였었지요. 다행히도 곧잘 되어가던 모양입니다. 아버지는 어쩌면 은행에 잡힌 땅도 찾게 될 것 같다고 대견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뒤늦게나마 서울 학교에 갈 꿈을 꾸었었지요. 그러나 그것도 한낱 꿈이었습니다. 하룻밤 집에 내려오셨다가 올라가 보시니까 거짓말처럼 상점은 터만 남고 말았던 것이에요. 숙직원이 불단속을 잘못해서 홀랑 타고 말았어요. 이제는 어쩔 도리도 없었습니다. 땅은 그대로 은행으로 넘어갔고 내가 23살 때 일이었습니다. 이러니 기차를 보는 내 눈에 불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영감 심정을 이해하겠습니다. 나라도 그런 기차는 죽어도 안 타겠습니다. 그런데 저 무식한 놈들이 날 보고서 기차를 못 타봤다고 놀림감을 사물어 드는 게 아닙니까? 농담으로 하는 소리겠지요. 농담? 그놈들 그런 농담 2번만 했다가는 큰 코 다칠걸? 참으십시오. 다 웃는 말로 한 것을. 이렇게 위로를 하는 나한테도 감정이 가는지 박노인은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메어 다치는 것이다. 땡마저 그러시오? 그러고는 2 팔을 회해 내저으며 휑하니 가버렸다. 박노인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누가 박노인을 놀리기만 하면 내가 나서서 말마금을 하고는 했었다.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란 할 수 없느니라 싶어진 것이었다. 함께 울어줄 수도 있는 이야기가 아니던가. 이야기만 듣고서도 내 마음이 이렇게도 아픈데 황차 그의 일생을 자기네 눈으로 보아오고서도 차마 그럴 수가 있으랴 했다. 이런 나의 값싼 동정에도 척 기댈 수 있는 박노인이었다. 그만큼 지금의 박노인은 고독했었다. 나도 그때 뿌리치고서 선생처럼 공부나 했더라면 오죽 좋았겠소. 워낙 조부께서 완고하셨고 나도 몸속의 화초처럼 그렇게만 자라와서 아버지께서도 어쩌자고 날 이런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박노인은 이런 푸념을 하다가도 다 내가 잘못이었지 못나서 이렇게 자책도 하는 것이었다. 뭐 그때만 해도 나만 똑똑했으면 중학교야 못 다녔겠소? 지질이 더 못났었지. 어쨌든 선생 같은 분이 동네에 들어오셔서 참 좋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이것이 그의 진심이었을 것이었다. 한 번은 장에 나가던 길이었다. 국말에서 장에 가자면 조그만 고개를 둘 넘는다. 대개는 곧장 철록길로 나서서 레일을 따라가면 훨씬 가깝지만
박노인은 절대로 첫 길로는 다니지 않았다. 장에 가다가도 기차가 오면 슬쩍 외면을 해버린다. 수십 년 그렇게 해온 터라 지금은 아주 습관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기차를 만나거나 기차 소리가 들리거나 했을 때 그 보기 추할 만큼 일그러진 얼굴 표정은 지금은 거의 생리적이었다. 저 소리를 들으면 지금도 가슴이 찌르르하고 아파오. 그는 이렇게도 말하며 마침 올라오는 기차 반대쪽을 바라보고 서 있다. 그 얼굴이 처참했다. 나까지 생리적 고통을 느낀 듯 싶어지던 것이다. 장에서 돌아올 때는 둘이 다 건화했었다. 닷새에 한 번씩 서는 장날, 선술집에서 너비아니의 약주를 마시는 것이 시골 내려온 후에 나의 유일한 취미이기도 했었다. 첫 산등성에 올라섰을 때다. 또 기차가 내려오고 있었다. 그의 심정을 아는지라. 어두워지겠습니다. 불이 나게 갑시다. 하고 내가 앞장을 서도 박노인은 그저 멍하니 서서 내려오는 기차를 바라다보고 있다. 일찍이 전에 없던 일이었다. 가입시다 하고 끌어도 놔두시오. 저놈의 기차가 내 앞을 버젓이 지나가나 보고 가려우. 끝까지 건 봐서 못하시오. 갑시다. 날도 굳겠는데 아무래도 한줄금 할 것 같습니다. 옳테모라지.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박노인 앞을 그러나 기차는 버젓하니 검은 연기를 푹푹 대면서 지나가고 있다. 아, 저런 죽일 놈. 역불어 거드름을 피우지 않는가? 박노인은 주먹을 내어 들으며 소리소리 질러댄다. 보기에도 처참한 광경이었다. 그러나 이 처참한 운명의 박노인한테 기차는 또 하나의 재앙을 갖다 안겼던 것이다. 내가 국말로 이사한 지 3년째 나던 해 겨울이었었다. 일본은 엉뚱하게도 미국한테 선손을 걸고는 청년들을 마구 일본으로 남양으로 실어갔었다. 박노인의 둘째 아들 윤수한테 징용장이 나왔던 것이다. 장기 6개월 징용에서 풀려나온 지 반달도 채 못 되었지만 발악을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백정이 미친 개 잡아가던 그런 때였다. 큰아들만은 대전역 보선구에 현원 징용이 되어 동생도 거의 말이 되어가는데 덜컥 징용장이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쯤의 비극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더 큰 비극, 아니 기차는 박노인의 원한을 샀던 것이다. 윤수는 부산으로 수송되던 도중 대전역을 지나다가 제 형을 보고 뛰어내리고 말았다. 그리고 죽어버린 것이었다. 워낙 감시가 심하니까 차가 움직인 후에 뛰어내린다는 것이 바퀴 속으로 기어들어간 것이었다. 박노인의 기차에 대한 원한은 이로써 족할 것이다. 아니, 나는 이 이상 기차에 대한 그의 원한과 저주를 기록할 용기가 없어진 것이다. 윤수를 잃은 후에 박노인의 비통과 저주, 발악도 나는 이 이상 더는 기록하지 않으련다. 다만 그런지 며칠 후 서울을 출발한 밤열차가 K역과 E역 중간 지점에 고개, 좀 더 정확히 말해서 박노인의 선왕이 있는 반달봉 주봉 밑에서 불의의 사고로 160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돌발했다는 사실만을 기록해둔다. 고개 내리막 레일이 절단되어 있었던 것이다. 기관차는 객차를 단 채 10m나 되는 비탈로 내려 굴렸었다. 범인은 달아나지도 않았다. 달아나기는커녕 박장대소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박노인이다. 해방 전전의 겨울의 일이다. 해방이 되자 나는 국말을 뜨고 말았던지라 그 후 박노인의 소식은 들을 길이 없다가 바로 며칠 전 10여년 만에 우연히 서울역 앞에서 딱 마주쳤다. 나도 반가웠지만 나보다도 그가 더 반겨주었다. 참 반갑소. 그는 나의 손을 덥석 잡고 제법 신식으로 흔들어주고 있다. 참 반갑습니다. 조금도
안 늙으셨습니다. 사실 그때로부터 15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박노인은 그때보다도 오히려 젊어 보이기까지 하던 것이다. 의복도 깔끔했다. 어디를 가시는 길이십니까? 하고 묻는 나에게 그는 이렇게 시원스럽게 대답해 주었다. 내 아들이 지금 검찰개장이지요. 그 덕에 이런 것도 가지고 다니지요. 하면서 주머니에서 쓱 내어 보이는 것은 가족 패스였다. 좋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치하를 하니까 박노인도 다 아들이 철도국에 다니는 덕분이지요. 안 그러면 이렇게 무시로 다니는 그 돈을 다 어떻게 되겠소? 다 아들 덕이지. 철도국 덕분이라고.